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민족은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고 하죠. 그만큼 한 나라의 역사의식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올해가 경술국치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경술국치는 역사적으로 치욕적인 일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올 11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세계에 우뚝 서기까지 꼭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한제국이 사라지고 100년, 우리는 숱한 위기를 극복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역사적 진실을 바로 알고 역사관을 바로 세우고 우리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갖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술국치 100년 특집, 100년의 굴레 경술국치. 이 시간 경술국치 이후에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역사적 진실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서울대학교 이태진 명예교수와 함께 대한제국의 근대화란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께서는 일본에서 학생들과 그리고 지식인을 상대로 최초로 한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는데요. 네. 이 강의를 듣고 그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대학원생 중에 그 자기를 소개하기를 레포트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역사 공부를 많이 했다. 자기는 명치 유신 지도자들이 너무나 훌륭하다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 지도자들이 이웃나라에 가서 그런 짓을 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합디다. 네. 그래서 그게 아마 일본 역사 교육의 그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죠. 예. 이런 점을 또 우리가 앞장서서 바로잡아 나가야 되겠죠. 네, 물론이죠.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대한제국의 근대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대한제국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편견부터 우리가 먼저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대한제국 하면은 좀 무능하고 권력을 잃어버린 허울뿐인 나라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가 어떤 점을 먼저 바로잡고 넘어가야 될까요? 심지어 뭐 해외에 악선전 한 사람들은 피그미 제국이다, 엠파이어, 뭐 그런 말까지 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본이요, 당시에 그 러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국제적인 언론 플레이를 엄청 했습니다. 러일 전쟁 그 자체 이미지도 좋게 세계 특히 서양 열강국들한테 박아넣기 위한 그런 전략이었고 그 반대편에는 결국은 한국을 형편없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그래서 그런 데서 굉장히 그 세계인들이 한국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인들까지도 대한제국 역사를 아주 부정적으로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대한제국의 새로운 면모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대한제국의 역사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당시 실제 모습을 보면서 그 관련된 역사 또 대한제국 역사 그 줄거리를 풀어가겠습니다. 이 고종시대의 자력근대화 사업은 이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왕이 그 20대였을 그 80년대, 1880년대, 그리고 1890년대는 청일전쟁도 일어나고, 뭐, 왕비도 살해되고 이런 비극적인 시기가 한 5, 6년 계속됩니다. 그런 상황을 이제 대한제국 출범으로 극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해나가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80년대에는 노력은 했지만은 청나라의 방해로 해서 사실은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그런 순환을 겪습니다.
그전에는 신사유람단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만 1881년에 고종이 일본이 서양문물을 앞서서 그 수용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성과를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그 조정의 그 관리들 중에 그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6, 70명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각 부처별로 그 견문을 하고 그 조사를 하면 조사보고서를 이만큼씩 써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알 거는 다 알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이 조사 시찰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때 그 총포 구입도 하고 군함 구입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때부터 우리가 살 길은 뭐냐? 국제 질서 속에 영세 중립국을 생각을 했습니다. 강국들 속에 우리가 사는 길. 근데 영세 중립국이 되려면은 그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죠. 스위스나 벨기에 이런 나라들은 산업적으로도 다른 나라가 함부로 못하게 하는 그런 걸 가지면서 스스로를 지키는 국방군은 3만 내지 5만 정도 확보합니다. 그래서 고종이라는 군주는 이 영세 중립국으로 우리가 자리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분 같습니다. 그래서 왕성병 3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무기, 우선 개인 화기부터 구입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종이 20세 때 근위군들을 데리고 저 삼성교 바깥이나 이런 데서 군사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장면 같은데 이때 이 군인들이 개인 화기로 메고 있는 게 일제입니다. 무라다 소총이라는 겁니다. 이때는 일본하고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고종이 이게 가마 위에 무게 가마에 올라타고 이렇게 마치 선글라스 쓴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때 그 무기 제조창 기구국이라는 것이 이게 무기 제조창입니다. 그 경복궁 뒤쪽에 건천궁이 있었는데 그 부근에다가 번사창이라는 이름으로 무기 제조창을 한 4개 정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데서 동력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제 이 터빈 이런 걸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는데 여기 이제 대원군이 이모군란을 일으켜서 혼란에 빠뜨리죠. 그리고 그 뭐 전항구, 우정구 이런 거를 이 80년대 다 세우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근데 하나 주목할 거는 84년 9월에 계약을 해서 87년에 경복궁 안에 건천궁 일대에 전기가 불을 켭니다. 백열등이 켜집니다. 전기 시설에서. 이거는 여러분들 전기 발명한 사람 누구죠? 에디슨이죠. 전기전화인데. 에디슨이 상업적인 관심을 가지고 에디슨 라이트 컴퍼니라는 걸 82년에 설립을 했어요. 근데 84년에 계약을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기술자들이 와서 87년에 불이 켜지는데요. 한번 가보세요. 건천궁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이게 경복궁의 제일 북쪽편입니다. 궁이 너무 커서 왕이 경제적으로 생활하고 또 이 호위에 너무 그 방만하면 여러 가지 그 불리하니까 구역을 좁혀서 궁내 궁을 만들었어요. 친정에 나서면서 이 궁을 만들 이게 건천궁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 화살표를 한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갈 거냐? 이게 원래 당시에 찍힌 사진입니다. 이 궁에 바로 이 건물 최초의 그 양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관문각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이 저런 모습이 있었는데 건천궁 최근에 복원했습니다. 복원했는데 이 사진만 가지고는 내부 구조를 알 수 없어서 복원을 못하고 비워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노력해가지고 누가 복원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러시아인이 파치는 사람이 설계를 해서 이런 걸 지었습니다. 이 건천궁의 바로 앞에 향원정이 있습니다. 이게